여러분 그리스인 조르바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요, 뭐 저희가 친숙한 작품도 아닐 뿐더러 번역 자체도, 그러니까 원문 자체가 그러겠죠. 저희하고 친숙한 형태의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또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바꾼다 하여도 원문을 크게 훼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해석까지는 더 어려운 거지.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있는 그 주제가 뭐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다가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것도 더군다나 양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 읽지 마시고 두 번이나 세 번, 네 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인 조르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요. 지식이 아주 깊은 사람도 아니고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으로 현실을 부딪혀 살아가면서 자신만이 체득한, 몸으로 얻게 된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또 독자들에게 주는 울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바가 인생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르바가 하려는 이야기가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새 주변에서 아주 많이 듣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설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것과는 별도로 요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또 한번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친구인 스타브리다키가 박해받는 그리스 동포를 돕기 위해 떠나면서 남긴 충고를 듣고, 여러분 그리스 동포들이 박해받는 이유는요, 당시에 그리스가 터키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역시 뭐 식민지 시대에 대한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겠죠? 자신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 보려고 결심하게 된다. 폐광이 된 갈탄광 채굴을 다시 시작하고 노동자, 농부 같은 사람들과 새 생활을 해보려는 것이다. 깨달음이 있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요. 이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 도중에 나는 60대 노인인 조르바라는 사람을 만나고, 조르바는 다짜고짜 자신을 데려가라고 말하고, 그의 도발적인 말투와 태도에 흥미를 느낀 나는 조르바를 갈탄광 채굴 감독으로 고용하고 함께 크레타 섬으로 간다. 그곳에서 조르바는 오르탕스 부인을 만나 사랑하지만 부인은 고열에 시달리다 죽고 만다. 자, 그 뒷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며칠이 흘러갔다. 옥수수가 익어 열매의 무게로 옥수수떼가 고개를 숙였다. 올리브나무 위에서 매미가 공기를 썰었고 타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벌레들이 울었다. 수증기가 바다에서 무럭무럭 일었다. 여러분, 옥수수가 익어가는 계절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는 학생도 있죠. 그런데 매미가 우는 거, 더 나아가서 타는 듯한 햇볕, 또 얼마나 더운지 수증기가 바다에서 무럭무럭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아주 더운 시기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여름인데요.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아주 자세히 묘사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계절적 배경, 괄호 열고 여름, 괄호 닫고 묘사, 이렇게 적어보세요. 계절적 배경을 묘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조르바는 매일 새벽이면 소리 없이 산으로 올라갔다. 고가, 여러분 저기 높은 곳에 설치된 다리를 고가 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다가 케이블 부설이 끝나가고 있었다. 케이블 장치를 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탑은 모두 세워졌고 케이블이 걸리면서 도르래가 부착되었다. 조르바는 매일 후줄근하게 지친 채 일터에서 돌아왔다. 그는 불을 지피고 저녁을 지었고 우리는 함께 먹었다.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잠든 망령, 죽음과 공포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럼 여러분, 내부에서 잠든 망령이 뭐냐? 바로 가슴 속에 있는 상처인데요. 아까 앞부분의 줄거리의 마지막에 누가 죽었다 그랬냐면 조르바와 사랑했던 오르탕스 부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은 엄청나게 큰 상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앞에 조르바가 매일 지친 채 일터에서 돌아왔다 그랬는데요.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 본인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상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과부 이야기도 마담 오르탕스 이야기도 하느님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바다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참고로 여러분 과부 이야기도 여기저기에 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마브란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 이 과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당하고 난 뒤 자살하니까 그 마브란돈이라는 사람이 막 이제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그냥 못된 여자로 몰아가지고 마을에서 그 죽여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떠나갔던 이야기, 또 마담 오르탕스가 죽어버린 이야기, 또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바다만 내려다볼 뿐이죠. 조르바의 침묵 때문에 영원한 것이지만 필경은 역시 할 일 없을 터인 질문이 다시 한번 내부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다시 한번 내 가슴은 고뇌로 가득 찼다. 세계란 무엇인가? 나는 궁금했다. 세상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 한순간의 목숨이 어떻게 해서 세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조르바에 따르면 인간이나 사물의 목적은 쾌락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혹자는 정신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한 차원 높여보면 똑같은 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육체가 와해되어 버린 뒤에도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에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정신이나 혹은 쾌락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정신이니 영혼이니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영원 불멸을 그리는 우리의 끝없는 영혼은 우리가 영원 불멸하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짧디 짧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영원 불멸한 것을 섬기는 데에서 유래한 것은 아닐까? 그랬죠. 결국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 영원하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을 극복해 보려고 영원한 것들을 섬기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건데요. 아무튼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은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와 연결된 다양한 질문들이 주인공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나니 지구도 막 일어나 세정의식, 깨끗이 하는 거니까 세수하는 거죠. 의식을 마친 것 같았다. 지구는 새로이 창조된 것처럼 빛났다. 나는 계곡으로 내려갔다. 왼쪽으로는 암청색 바다가 조용히 누워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멀리 밀밭이 황금창을 들고 도열한 군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푸른 잎과 조그만 무화과로도 핀 우리 아가씨의 무화과 나무를 지나 과부의 정원을 보지 않으려고 걸음을 재촉해 마을로 들어갔다. 과부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었으니까. 오르탕스 부인의 호텔은 버려져 황량했다. 문과 창문은 떨어져 나가 없었고 개들은 좋을 대로 집안을 드나들고 있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인이 숨을 거둔 방에는 침대도 트렁크도 의자도 없었다. 온통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서 그런 거죠. 방 한구석에 뒤축이 낡고 빨간 뽕뽕방울이 달린 슬리퍼 한 짝이 있을 뿐이었다. 슬리퍼는 여전히 주인의 발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충직한 슬리퍼는 발에게는 푸대접을 받았으나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러분, 특히 다 가져가 버렸고 슬리퍼만 한 짝 남아있잖아요. 이게 왠지 삭막하고 서글픈 분위기를 만듭니다. 삭막하고 서글픈 분위기. 특별히 그거 빼고는 다 가져가 버렸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남긴 재물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비정한 세태를 보여준다고 또 적읍시다. 삭막하고 서글픈 분위기, 비정한 세태. 이렇게. 나는 늦게 돌아왔다. 조르바는 불을 지피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눈을 들어 나를 본 순간 그는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았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오르탕스 부인 그 사람한테 갔다 왔으니까. 침묵의 나날을 보낸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오르탕스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잠시 말을 안 했나 보죠.
두목, 나는 말이지요.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고통이 심장을 찢어놓은 듯 하답니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내 심장이라는 게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리고 상처투성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번에도 상처를 입었다가 아물었으니 상처 자국이 새삼스럽게 보이지는 않는 거지요. 내 몸은 상처가 아문 자리 투성이지요. 그래서 내가 제법 잘 견뎌내는지도 모릅니다. 조르바, 가엾은 부블리나 여사, 아까 그 오르탕스 부인인데요. 잘도 잊어버리시는군요. 내가 생각해도 심했다 싶을 정도로 나는 그를 몰아세웠다. 벌써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싸움이 붙는 거죠. 조르바는 골이 났는지 목청을 돋우었다. 새 길을 닦으려면 새 계획을 세워야지요.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작품 속에서 조르바는 일단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죠. 일단 첫 번째, 조르바를 통해서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세상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오늘에 충실하자. 그런데 혹은 뭐 현재에 충실하자.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전체적으로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얽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한다면 어제 일어날 일을 생각도 안 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생각도 안 한다 그랬으니까 어제 일어난 일, 과거, 내일 일어날 일, 미래,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자는 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되죠. 자, 정리하자면 조르바의 입 밖으로 나온 첫 번째 세상에 대한 메시지는 현재, 지금, 오늘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을 조금 뒤집어 보면 뭐냐? 과거나 미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네요. 나는 자신에게 묻지요.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일하고 있네. 잘해보게. 얼마 후 그는 말을 계속했다. 부블리나가 살아있을 동안 말입니다. 어느 카나바로도, 여러분 그 카나바로는 그 오르탕스 부인이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그 제독, 그러니까 남자, 배를 타시는 분이죠. 어쨌든 그 제독인데 카나바로도 나 뼈다귀에 가죽을 입힌 이 조르바 말입니다. 만큼 그 여자를 기쁘게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르탕스 부인이 만났던 그 어떤 남자보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이유를 알고 싶어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순간에는 오직 그 여자만 생각합니다. 자, 유식한 양반,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갑시다. 진짜 여자는 남자에게서 얻어내는 것보다 자기가 주는 데에서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법입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화덕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마음이 푸근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푸근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뭔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그 황량한 해변에서의 그런 순간을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심오한 가치를 실감하게 하는 풍요로운 시간으로 추억했다. 매일 저녁 우리가 먹는 음식은 황량한 해변에 상륙한 뱃사람들이나 만들어 먹는 스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스튜는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이 있었고 인간의 정신에 더할 나위 없는 자양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세상의 끝인 그 해변에서 우리는 난파한 뱃사람처럼 살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조르바의 첫 번째 부분이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좀 오나요? 다소 어색하고 어렵긴 하죠. 내용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르바가 했던 첫 번째 말, 오늘에 충실하며 산다는 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갑시다.